자, 4월 20일 이제 수업 시작할게요.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어떤 내용을 서술할 때 쓰이는 여러 가지 작성 규칙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통칭 이제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JS라는 파일로 작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지난 시간에 했었던 예제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갖고 있는 익스텐션을 활용을 해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는 제가 임의로 HTML 파일 하나 만들게요. test.html이라고 만든 다음에 원래대로라는 HTML에서 스크립트라는 태그를 넣고 실행하고 싶은 파일을 후보단 이렇게 닫아 놓으면, 태그는 아무것도 안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했을 때 태그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화면에 나오는 건 없겠죠. 하지만 크롬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에 보면은 콘솔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웹페이지에서 동작하는 코드를 보고 있는 과정인데, 매번 이렇게 예제 하나마다 HTML 만들면 좀 귀찮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만 해도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때마다 HTML 파일에서 요거 바꿔가면서 테스트하려고 그러면 좀 귀찮으니까 HTML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결과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내용 출력할 때는 모양이 아무래도 이전에 했었던 CSS에 비해서 많이 초라하죠. 하지만 다음 시간 정도까지 이제 계속 이렇게 작성 규칙을 볼 거고, 그 다음부터는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기능들, 즉 본격적으로 이제 HTML을 제어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예제 하나 하기 위해서 HTML과 CSS 코드가 이제 계속해서 같이 나가요. 그때쯤 되면 이제 조금씩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셨었는지, 원래 오늘까지 과제가 있었는데 한 분밖에 제출 안 하셨어요. 그 제출해 주신 파일을 확인을 해 봤었을 때, 개인톡이 어디 갔더라? 네. 수현님 이거 같이 띄워도 돼요? 네. 그때 제가 요구했었던 게 뭐 대단한 뭐 결과물이 아니라 요 정도로 이제 만들어 보고자 하는 페이지를 이제 스케치를 한번 해와 보세요라는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박현정님 지금 보내주셨네요. 네. 현정님 것도 좀 같이 띄워놓을게요. 자, 그 아직 제출 안 되신 분들도 지금 요 과제 제출하시는 거는 강압적인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제출하실 해 주실 분들만 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 과정 자체가 지금 저는 뭐냐 그 포포를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수현님 거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일단 전체를 잡는 DIV가 하나 있을 거고 그 안에 여기 큰 네모 상자 단위로 큰 네모 상자 단위로요. 딱 요 정도만 안에 내용들은 일단 생각하지 말고요. 요 정도로 해서 지금 바깥에 있는 div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div 태그들 해서 가로 넓이 적당히 사이즈 주시고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일단은 임시예요. 해서 CSS로 우리 했었던 그 기본 폰트 설정하고 리셋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사이즈가 들어갔을 때 이 박스 영역을 확인할 수 있게끔 배경 색상까지만 일단 지정해서 코드를 잡아오세요. 이제부터는 따로 기한은 안 정할 거고 되는 대로 보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현정님도 지금 얘기 이해하셨나요? 이게 좀 사진이 좀 제 PC에서 보기에 좀 흐릿해서 전체 영역을 담는 DIV가 필요하고요. 여기 하나 현정님은 지금 헤더랑 컨텐츠랑 푸터 이렇게 3단 영역으로 먼저 나눠놓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있고 상단 영역 나눠져 있고 내용 영역 하단 영역이 있는데 현정님 건 옆에다 좀 깨끗한 데다가 다시 그립시다. 자, 일단은 전체 박스가 이렇게 하나 있고 보니까 헤더 컨텐트 푸터가 있어요. 헤더 컨텐트 푸터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지금 보니까 자, 이 상황에서 여기 안쪽에 보면은 여기 헤더 같은 경우에 지금 왼쪽 영역에 그 항목들이 있고 오른쪽 영역에 항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div 두 개를 놔서 뭐 플렉스를 쓰건 플로트를 쓰건 양쪽으로 벌려놓은 거잖아요. 근데 CSS를 적용하기 전에는 그냥 세로로만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여기 안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영역이 또 따로 있네요. 곱하기 5 그리고 여기도 하나 크게 하나 둘 안에 세부 영역은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박스 지정하고 넓이 값 설정하신 다음에 각 박스별로 div 태그에다가 배경 색깔하고 높이만 적절히 잡아보세요. 그래도 조금 그 신경을 쓴다면 안에다가 무슨 영역이라고 텍스트 하나 정도 넣어놓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 수현님 같은 경우는 각각의 영역이 그냥 다 독립적으로 작업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얘는 구성 자체가 헤더 컨텐트 푸터였기 때문에 수현님은 이게 div 태그가 그 2단으로만 구성돼도 됐었어요. 계층이. 근데 지금 여기는 그 설계된 것 자체가 3단이니까 높이를 빨강색에 있는 애들까지 높이를 줄 필요는 없어요. 안에 있는 까만색 박스들만 높이를 주면은 걔를 감싸고 있는 부모는 알아서 자식만큼 높이가 잡혀요.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있는 애들만 높이 값을 주시면 돼요. 네, 현정님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잡으셔갖고 그 되시는 대로 순서대로 저한테 코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어디까지 작업을 해봐라 라고 제가 또 나눠서 드릴게요. 일단은 CSS까지만 작업을 하는 거니까 움직이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하시면 돼요. 다른 분들도 되는 대로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다원님도 하셨네. 이다원님은 되게 많이 오.
데스크탑 1, 2, 3. 아, 지금 여기는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다원님. 커피에 마우스 올렸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구현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은 대체로 이런 거 만들면은 여기 마우스 올렸을 때 여기 스르륵 하고 열리는 거 기대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스르륵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원님은 요거는 아직은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는 일단 전체 틀부터 잡힌 다음에 합시다. 요거 요대로 잡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전체 div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만 잡아오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얘기는 이제 이렇게만 놓고 보면은 지금 다원님하고 수현님하고 구조가 비슷한데 만약에 여기에 헤더 컨텐트 푸터 이 정도는 코딩하는 과정에서 또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3단으로 가급적이면 헤더 컨텐트 푸터를 나누고 하는 게 편할 거예요. 만약에 요거를 다른 페이지를 또 작업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헤더하고 푸터는 계속 달고 다녀야 되니까 처음부터 나눠놓고 시작하는 게 나을 거예요. 이 정도에서 박스 영역들에 대해서 나누시면 됩니다. 자, 공통적으로 박스 나누실 때 우리 했었던 리셋 처리 그리고 기본 글꼴 웹 폰트 설정하는 거 있었죠? 네, 웹 폰트 설정하는 거랑 기본 글꼴 요거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응형을 적용할 건지까지의 여부는 그냥 각자 선택에 맡길게요. 왜냐면 첫 번째 작품부터 반응형까지 한꺼번에 하면은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사실 하다가 그 포기할 가능성이 좀 크니까 사실 권해드리는 거는 첫 번째는 그냥 PC 하나만 대상으로 하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해서 되시는 대로 보내주세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조금씩 쪼개서 준비를 해야 돼요. 진도가 다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풀로 작업하실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수업 시간을 통째로 이제 포트폴리오 작업하세요라고 하는 게 사실 그게 맞는 건지도 저도 사실 확신이 잘 안 서고 왜냐면 학원 나와갖고 3시간 내내 작업만 하고 가는 거면은 수업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다른 반은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맞는 건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수업을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작업하세요. 난 내 자리에서는 내 할 거 한다는 게. 그래서 일단은 조금씩 이렇게 쪼개서 평상시에 조금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한 다음에 틈틈이 제가 그 체크해 드릴 게 있는지를 좀 보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저도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저도 처음이긴 한데 이거는 저도 저한테 카톡으로 이제 보내주시면 저도 수업 외 시간을 쪼개서 그 멘토링을 좀 해보겠다는 각오를 하고 지금 진행하는 거니까 의지 있으신 분들은 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강압적인 건 아니에요. 나는 끝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혼자서 차근차근 해보고 싶다 하셔도 얼마든지 그건 개인 의사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걔네들을 이제 섞어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게 if, switch, while, for 이렇게 4가지를 봤죠. 이 2가지가 조건문이라고 하는 형태였고요. 이 2가지가 반복문이라고 하는 형태였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이렇게 생긴 블록을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이 블록 안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if 한 다음에 블록 들어가고 이 안에
또 if하고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었던 이 모든 문법들은 if, 스위치, while, for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다 포함 관계가 가능해요. 얘네들도 가능하고요. while 안에 if, while 안에 스위치, while 안에 while, while 안에 for, for 안에 if, for 안에 스위치, for 안에 while, for 안에 for 다 가능해요. 근데 이 경우의 수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조건문 중에서는 if문의 활용이 압도적으로 높고 반복문 중에서는 for문의 활용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랬죠. 실제로 나머지 버리셔도 됩니다. 스위치문은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가끔 쓰기는 하는데 그게 왜 쓰냐면은 들여쓰기가 좀 더 이뻐 보여서 그냥 내 눈에 그 이유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코딩적인 이유라면은 이거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데 우위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if하고 for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걸 쓰는 게 혹시라도 나중에 온라인에서 다른 자료를 검색하거나 했을 때 훨씬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이제 if 안에 if 안에 for 안에 if, for 안에 for 이렇게 네 가지 경우로 압축됩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케이스를 준비했고요. 그 케이스 전에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새로운 규칙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이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예제는요, 중간중간에 에러가 발생하는 코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코딩하면 에러 납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냥 한 번에 다 실행시키면은 중간에 가다가 이렇게 에러가 퍽 하고 나오면 거기서 얘가 수행을 멈춰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1번하고 여기 2번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실행할 때 요 단위로 드래그해서 실행하세요. 그러면 이제 딱 여기 결과 확인하고 또 중간에 실행하다가 뭐 에러 나더라도 그 다음에는 그냥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자,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유효 범위예요. 변수가 인식되는 범위에 대한 규칙이에요. 이게 변수가 선언할 때 다라는 키워드로 선언되는 경우가 있고 let이라는 키워드로 선언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때 어떤 키워드로 선언하는지에 따라서 규칙이 좀 달라요. if, false 거짓이죠. 조건을 대놓고 거짓이라고 적었으니까 요 블록 안에 실행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도 여기는 실행 안 될 것 같다라고 지금 회색으로 약간 흐리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if문이 실행이 안 되면 자바스크립트는 num1이라는 변수를 만들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요 if문 밖에서 이 num1이라는 변수는 만든 적이 없는 변수가 돼요. 그래서 정의되지 않은 값 undefined라고 출력이 됩니다. 근데 요 if는 조건이 참이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num2라는 변수를 만들죠. 그러면 if문이 끝났을 때 num2 아까 만든 걔네 하고서 얘를 출력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100이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자, 1번을 쭉 드래그해서 실행. 블록 첫 번째. 여기는 실행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블록박 넘어는 undefined, 블록 안에 num2는 100,
블록 밖에서도 100. 자, 그러니까 바라는 키워드로 선언을 하면은 그 변수를 생성하는 구문이 실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블록 아니건 밖에서건 그냥 인식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렛 키워드 같은 경우는 조금 규칙이 달라요. 자, num3는 100 이렇게 만들면 블록 밖에서 만들었죠. 얘는 다른 블록 안으로 그냥 무난히 들어갑니다. 근데 조건이 트루니까 여기 실행할 거 아니에요. 이 안에서 num4라는 변수를 만들었죠. 렛으로요. 렛으로 만든 변수는 if문의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가 선언된 블록을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심지어 에러가 나요. 아까는 undefined라고 나왔는데 렛으로 선언된 변수는 걔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여기서 에러가 나요. 자, 블록 안에서는 num4가 num3가 100이었으니까 100 더하기 100 해서 200이라고 출력이 됐는데 블록 밖에서 num4를 출력하라고 했더니 거기서 num4가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에러가 났어요. 에러 나고 그냥 프로그램에 뻗어버린 거예요. 이게 블록 안에서 만들어진 변수는 밖에서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뭘 써야 되느냐? 앞에서 만들었었던 바라는 키워드는 블록 안에서 만든 게 밖에서도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이게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다 확인해 봤을 때 이게 되게 일반적이지 않은 규칙이에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블록 안에서 만들어진 건 딱 거기서 사용만 하고 밖에서는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번 규칙이 보편적인 규칙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뭔가 만들어 써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은 그냥 무조건 쓰지 마세요. 저도 예제 발을 넣어놓는 게 몇 개 지금 남아있긴 한데 그거는 만들어 놓은 지 조금 시간이 돼서 그런 거고 고쳐야지 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그냥 무조건 쓰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반복문 안에서입니다. 포문에서 만드는 이 초기식도 이 괄호 안에 속한 걸로 봅니다. 근데 바라고 만든 변수는 블록 밖에서 인식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포문에서 만든 이 i 값은 반복 다 끝나고 나서 밖에서 i 값이 출력이 돼요. 근데 렛은 반복을 다 하고 나서 밖에서 쓰려 그러면은 요 j 값은 이 괄호에 속한 거라고요. 렛은 그럼 못 빠져나온다 그랬죠. 렛은 자기가 만들어진 블록을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폼은 끝나고 나서 그 값을 쓰려고 그러면 에러 나요. 자, 그래서 반복문 안에서 쭉 출력하고 반복문 밖에서 10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J 반복문 안에서 0부터 9까지 출력하고 반복문 밖에서 J를 찍으려고 했을 때 에러가 나요. 렛으로 만든 변수는 반복문 밖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에러가 나니까 저게 더 안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 코드는 규칙이 엄격할수록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규칙이 엄격하다라고 하는 거는 응용의 여지를 그만큼 없앤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고민할 여지를 없애줘요. 렛 키워드는 무조건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먼저 하고 할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요 밑도 끝도 없이 X에다 100 집어넣고 렛을 그때 선언해요. 그럼 이건 에러예요. 근데 바 키워드는 그 순서가 바뀌어도 오케이 해요. 저는 이게 되게 희한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변수의 식별 여부를 결정하는 규칙이 다 키워드가 원래 자바스크립트 전통적인 방식인데 얘는 일반적이지 않은 규칙이고요. 렛 키워드로 변수를 만드는 게 일반적인 규칙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규칙들 중에 렛 키워드는 좀 신경 써서 기억을 해주시고 다는 앞으로 쓰지 맙시다가 이 파일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조건문 중첩 보죠. 이제부터 블록이 겹쳐요. 중첩돼서.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넣은 거예요. 특정 조건에 참으로 판단된 경우 세부 조건을 판단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각각의 블록의 범위를 내가 쓱 봐서 가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if문 안에 요게 if문에 대한 범위죠. 요거는 else문에 대한 범위죠. 포인트가 78이래요. 78이 70보다 크거나 같다. 말 되죠. 그래서 if 안으로 들어옵니다. 패스입니다 라고 출력하라 그래서 출력을 했겠죠. 그랬더니 여기서 if가 또 있네요. 이미 조건을 판단해서 들어왔는데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 대한 세부 조건이 제시되는 거예요. 자, 포인트가 90보다 크다. 78이었는데 안 맞죠? else 78이 80보다 크다. 이것도 안 맞죠? 그럼 마지막에 else로 걸겠죠. 그럼 C라고 출력이 되겠죠. 자, 패스입니다. C. 자, 그 다음은 if문 안에 for입니다. 자, 콘스트 K는 5예요. 얘는 상수, 값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블록 제일 밖에 있으니까 이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밖에 있는 애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K가 1보다 크고 K가 10보다 작다면 K가 5였으니까 5가 1보다 크다. 오케이. 그 다음에 5가 10보다 작다. 오케이죠. 그럼 K의 범위는 2부터 9까지가 됩니다. 왜냐면 1하고 10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K의 값이 이 범위를 충족하면은 if문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복을 수행하기 전에 이 반복을 수행해도 되는지 먼저 규칙을 점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K 곱하기 I는 KI. 자, 그럼 얘는 이제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K는 지금 5로 고정되어 있는 거고 요 I 자리가 1부터 9까지죠. 10은 포함 안 되니까. 그리고 1씩 증가. 그러면 9구단, 5단을 출력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K 값이 15였다 라고 하면은 요 if문 조건에 위배되죠. 그러면 else로 가서 2에서 9 사이의 수식만 출력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자, 이게 이 조건문 안에 반복문이 들어있는 경우고요. 다음 케이스는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골치 아파요. 바깥의 반복이 한 회 할 때마다 안쪽의 반복문이 매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이중 구조예요.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두 반복문의 조건 변수가 달라야 돼요. 이게 똑같아 버리면 엉켜요, 반복이. 자, i의 범위는 0부터 2까지입니다. i가 0일 때 안으로 들어와서 i는 %d 출력하니까 여기 0이라고 한번 출력을 했겠죠. 그 다음에 j가 0부터 4까지 1씩 증가합니다. i는 0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반복문을 또 만났으니까 I 값을 건드리지 않고 J 값에 대해서 반복을 계속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d I, 두 번째 %d의 J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I는 지금 0이에요. I가 0인 상태로 들어왔더니 반복이 있길래 요거를 다 끝내지 않으면 다음으로 못 넘어가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J가 0부터 4까지 그룹 한번 끝나고 다시 돌아가요. 여기서 이제 I가 1이 되겠죠. 이걸 이제 I 값을 1이라고 잡아놓고 J는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바깥에 게 한 회차 돌 때마다 안쪽 게 매번 처음부터 다시 도는 게 이중 반복문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실행하면은 쭉 이렇게 I 값이 0일 때 J 값이 0부터 4까지, I 값이 1일 때 J가 0부터 4까지, I가 2일 때 J가 0부터 4까지인데 여러분들 이 규칙 어렸을 때부터 아무렇지도 않게 외워왔어요. 복잡해 보여요? 9구단 2단부터 9단까지 얼른 외워보세요. 9구단 2단에서 1부터 9까지 곱하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3단으로 가는데 3단에서 10부터 곱하나요? 1부터 9까지 다시 하죠. 그게 끝나면 다시 4단으로 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반복이 있을 때 2 곱하기 1은 2부터 9 곱하기 9는 81까지 반복을 한다라고 하면은 앞에 붙어 있는 얘가 I고 뒤에 붙어 있는 얘가 J예요. 이 반복문 구조에서. 자, 보통 우리는 2단부터 9단까지 가니까 I는 2부터 시작해서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라고 설정을 하겠죠. J는 1부터 9까지니까 1부터 시작해서 10보다 작을 때까지. 그럼 이제 요 안에서 K는 I 곱하기 J를 구하면 마지막 값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거를 구하던 게 5번입니다. 자, 2부터 10천까지, 9까지, 그 다음에 몇 단이라고 그룹으로 출력을 했어요. 자, 여태까지는 출력할 때 %d, %s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봤습니다. 자, 전에 또 변수 출력할 때 얘기했던 건데 이건 역다운표예요. ESC키 밑에 보면은 물결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역다운표입니다. 그 다음에 달러 중괄호 변수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그 변수 값을 출력을 해요. I가 2부터 9까지니까 그거 여기다 출력하라는 게 되겠죠. 그럼 여기 실행하면은 아이고 저장 이렇게 2단부터 9단이라는 메시지가 그룹 형태로 나오는데 2단에서 3단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래도 뭔가 해보자는 거예요. I가 0일 때 J는 1부터 9까지, K는 I 곱하기 J 해서 9구단 수식 출력. 자, 이렇게 해서 9구단을 다 출력하고 나면 다시 돌아가서 I가 1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 포문은 1부터 다시 1000부터 하는 거죠. 자, 그 규칙을 염두하면서 실행해 보시면은 전체 9구단들이 이렇게 다 출력됩니다. 자, 요거까지 할게요. 5개니까 5분씩 그 다음에 10분 쉬면은 네, 설명이 아까 그 시작할 때 과제 설명을 좀 하는 바람에 시간이 좀 소요됐더니 2교시는 8시 15분에 시작할게요. 자, 조금 이따 봅시다. 배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여태까지 우리는 뭐 100이라든지 아니면은 A라든지 이렇게 하나의 값만을 저장했습니다. 배열이라는 형태는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개의 값을 그룹화해 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만들 때 대괄호를 지정을 해요. 선언까지는 일반 변수랑 똑같고요.
대괄호를 지정한 다음에 콤마로 구별해서 넣고 싶은 값들을 다 넣는 거예요. 종류 가리지 않고. 자, 그럼 이제 여기를 실행해 보면, 자, 이렇게 실행이 되죠. 한꺼번에 여러 개의 값을 넣은 건데요. 이것도 이제 선언하고 할당을 이렇게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줄로 한 번에 만들 수도 있어요. 자, 배열을 만들었을 때 이 배열 이름 점 랭스라고 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몇 개인지를 세줘요. 하나, 둘, 셋, 넷, 네 개. 이 원소의 개수를 길이 혹은 크기 혹은 사이즈, 대충 의미 비슷하죠. 비슷한 뜻으로 부르는 말이 되게 많은데 랭스라고 하면은 몇 개인지를 가져옵니다. 앞으로 코드 진행하면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점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있는데, 이때 점 기준으로 왼쪽 거를 객체라고 부릅니다. 일단은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객체가 뭔지는 내일 진행이 돼요. 객체 개념까지 익히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 HTML을 다룰 수 있게 돼요. 자, 하나의 그룹에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딱 들어있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맞닥뜨리게 되냐면은 얘네들이에요. 혹은 얘네들. 즉, 체크박스와 라디오. HTML 작성할 때 체크박스나 라디오는 같은 그룹에 묶이려면은 네임 속성이 동일하면 된다 그랬었어요. 인풋 타입 여기에 체크박스 혹은 라디오라고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네임 속성이 똑같이 지정된 애들끼리는 같은 그룹이 돼요. 이거를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끌고 들어오면은 배열 형태가 돼요. 같은 그룹인 애들끼리는. 자, 요만큼을 다시 실행해 보면은, 자, 이렇게 배열 만들었고 원소 수는 4개다라고 나왔죠. 자, 그럼 요거는 5라는 원소를 갖는 한 칸짜리 배열이에요. 자, 실행하면 여기 5라고 딱 원소 수 떨어지죠. 근데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 또 하나가 new array라고 하는 명령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대괄호를 쓴 거는 5라는 값을 저장하라는 거고요. new array에 들어가는 숫자는 5개의 빈칸을 만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용도가 조금 달라요. 5개의 비어있는 아이템이라고 뜨죠. 주로 위의 방법을 많이 쓰니까 위의 방법을 좀 신경 써서 다뤄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아까 제가 코드를 넣은 것 같았는데, 자, 배열의 특징은요, 요거만 다시 얘기해 봅시다. 배열의 특징은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각각의 원소들이 0부터 시작하는 일련 번호를 부여받아요. 0, 1, 2, 3. 이 일련 번호를 배열의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자, 전체 길이는 몇이죠? 4죠. 랭스는 4잖아요. 그럼 0부터 3까지인데 그러면은 길이가 4다. 그럼 이 말인즉슨 0부터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한다는 얘기죠. 단부분의 규칙과 맞아 떨어지죠. 1씩 증가하고요. 그래서 배열은요, 이게 원소가 이렇게 몇 개 없으면은 출력할 때 개별적인 원소에 접근할 때 이렇게 출력하면 돼요. 뒤에 대괄호 넣고 0번째 항목 출력해라. 1번째 항목, 2번째 항목,
세 번째 항목 출력해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각각의 원소에 접근할 때는요. 인덱스 번호를 통해 접근한다라는 걸 제외하고는 일반 변수랑 똑같아요. 근데 이 인덱스 번호가 하필이면은 반복문의 규칙과 딱 맞아 떨어지네. 그래서 배열은요 무조건 반복문하고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섯 개의 빈칸으로 구성된 배열을 만듭니다. 비어있긴 하지만 5칸이죠. 그래서 랭스를 측정하면 5예요. 자, 이 5라는 값을 렌이라는 변수에 담았어요. i는 0부터 렌보다 작다. i가 5보다 작다죠. 그러면 i의 범위는 0부터 4까지. 그리고 1씩 증가네요. 자, 이걸 반복하면서 myAR의 5칸이라 그러면 이렇게 5칸의 공간이 생긴 거고, 인덱스 번호는 순서대로 0, 1, 2, 3, 4라 그랬죠. 안에 내용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비어있어요. 자, 반복되면서 i가 0부터 4까지니까 myAR의 i번째. 그럼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가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거기에다 i 곱하기 10을 넣으래요. 0 곱하기 10, 1 곱하기 10, 2 곱하기 10. 그러니까 처음에는 0, 10, 20, 30, 40이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배열의 원소의 값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복문을 사용하면은 배열의 모든 칸을 한 번에 스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개의 빈칸에 이렇게 순서대로 값을 넣을 수 있죠. 그럼 반대로 꺼낼 수도 있어요. 자, 밑에 한번 더 가볼까요? 콘솔.log라고 하면서 myAR의 i번째를 출력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거 칸이 갑자기 자, 그러면 배열의 각 원소를 이렇게 하나씩 출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요 코드를 굳이 그 실습자를 안 넣어드린 이유는요, 만약에 지금 출력하는 게 몇 번째 항목이다라는 게 중요하면은 이렇게 반복문으로 처리하는데,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i번째 그럼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배열 전용 포문이 또 있습니다. 데이터가 4, 5, 2, 1, 3일 때 포, 상수 혹은 변수, 렛으로 선언해도 돼요. 콘스트건 렛이건 상관없고요. 여기다가 배열을 직접 박아요. 오브. 포 오브 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아이템이라는 변수에 배열의 원소가 하나씩 순서대로 대입돼요. 그냥 자동으로 모든 배열을, 이 배열의 모든 원소를 탐색하면서 아이템에 4 넣었다가 5 넣었다가 2 넣었다가 순서대로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이템을 출력하면은 배열의 원소를 쭉 출력하고 맙니다. 위에 거보다 훨씬 심플해요. 왜냐면 위에 거는 0부터 몇 가지, i가 몇 번째 거, 이거 생각하는 정신이 없는데, 얘는 그냥 아이템 하면은 알아서 출력하고요. 이 아이템이라는 거는 단순히 변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한 대로 지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 데이터라는 값도 변수예요. 단순히 여러분들 편하게 지으시면 돼요. 대신에 다 맞춰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배열을 응용하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배열의 데이터가 5개가 들어있다고 치죠. 여태까지 총합을 구할 때는 배열의 반복문을 돌면서 i 값에 대한 총합을 걸었는데, 이번에는
0부터 데이터의 랭스 5죠? 5보다 작을 동안. 그러면 i의 범주는 0부터 4까지가 됩니다. 데이터의 i번째라고 하면은 데이터의 0번째부터 4번째까지가 될 거고, 그거는 요 데이터 인덱스 번호 0, 1, 2, 3, 4예요. 이 일련 번호들을 배열의 인덱스라고 해요. 자, 데이터의 0번째 10, 1번째 20, 2번째 30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썸에다가 누적하는 거예요. i 값을 바로 더하는 게 아니라 배열의 원소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썸은 배열의 모든 원소에 대한 총합이 됩니다. 평균을 구한다라고 치면은 총합을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되죠. 여기서 개수라 하면 배열의 길이가 돼요. 그래서 미리 구한 이 총합을 길이로 나누면 배열 원소의 평균도 되겠죠. 자, 쇼핑몰 같은 데 가서 장바구니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담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상품 이렇게 하나 있고, 상품 단가, 그리고 수량 이렇게 있죠. 3만원 한 개, 42,000원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요 단가를 모아서 배열로 잡아요. 물론 좀 더 이거는 난이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량도 배열로 잡아서 곱해줘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수량은 생각하지 맙시다. 그럼 단가에 대해서 배열로 잡으면 지금 이걸 응용하면 결제 총액이 나오겠죠. 자, 이번엔 2차 배열입니다. 배열의 원소가 또 다른 배열인 경우에요. A는 1과 2를 저장하는 배열이고요. B는 3, 4, 5, 6을 저장하는 배열이에요. myARR1을 만들면서 원소로 A와 B를 줍니다. 배열 안에 배열을 넣은 거죠. 이거를 출력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있는 거죠. 맞나요? 자, 코드에선 이렇게 출력하지만 편의상 설명할 때는 얘를 바깥의 거를 옆으로 돌려요. 지금 이렇게 칸이 있고 그 안에 또 각각의 칸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잖아요. 바깥의 걸 밖으로 옆으로 돌려요. 이렇게. 어차피 지금 이렇게 있고 두 칸인 거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안쪽에 두 칸짜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칸짜리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렇게 서로 개수가 다른 걸 넣었는데, 이거를 축약해서 표현을 하면 얘를 A에다 담지 말고 그냥 요 자리에 바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얘도 B에다가 저장하지 말고 그냥 B 자리에 바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코딩해도 됩니다. 그게 밑에 있는 형식이죠. 추가 표현. 자, 이렇게 만들 때 보통 ARR의 0번째가 이거고 ARR의 1번째가 요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배열은 이렇게 개수가 서로 다른 경우보다 처음부터 개수가 딱딱 맞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두 줄이고 세 칸. 이렇게 행과 열로 구성되는 형태를 2차 배열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2차 배열을 만들어 놓고 myARR2 전체를 출력한 거랑 여기 myARR2 전체 여기에서 출력한 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myARR 0번째
요겁니다. 1번째 요거고요. 그러면 0번째에 0번째 1이겠죠. 0번째 1번째 2고요. 0번째 2번째는 3입니다. 마찬가지로 1번째 0번째 1번째 1, 1번째 2는 각각 4, 5, 6이 돼요. 이거를 코드에서 접근할 때는 이렇게 접근해요. 0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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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번째 2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앞에 나오는 게 행의 개념이 되고요. 뒤에 나오는 게 열의 개념이 돼서 표와 같은 형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라 그랬죠? 1, 2, 3, 4, 5, 6. 그래서 여기가 0번째 행의 0번째 열, 1번째 열, 2번째 열. 0,0은 1, 0,1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렬을 표현한다고요. 자, 4번에서 실습하실 때 여기 3번 내용은 빼세요. 잘 안 쓰이는 거니까 그냥 배제하겠습니다. 자, 아까 한 줄짜리 배열을 1차 배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행열의 개념을 갖는 걸 2차 배열이라고 합니다. 1차 배열이 반복문이 1개가 필요했으면은 2차 배열은 몇 개 필요할까요? 이중 반복문이 필요한 거죠. 자, my AR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통 2차 배열을 정의할 때는 좀 보기 편하라고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정의를 해요. 다 한 줄에 써도 상관없는데 진짜 약간 표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줄맞춤하고 들여쓰기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세미콜론 나오기 전까지는 명령어는 그냥 하나니까요. 다. 자, 이 my AR의 길이를 측정하면은요, 이 길이는 몇 행인지를 가져옵니다. my ARR 자체로 봐서는 여기에 뭔진 모르겠지만 한 개가 있는 거고, 여기에도 뭔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my ARR 랭스라고 하면은 두 개 들어있다요. 하필이면 그 물음표 자리에 있는 게 다른 배열일 뿐이지 my ARR 자체는 원소가 두 개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my ARR의 길이는 하나, 둘 해서 2. 반복문이 이중으로 중첩되면은 바깥에 게 행을 담당하고 안에 게 열을 담당합니다. 이거는 절대 규칙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요 i가 요 행에 대해서 관여하는 거죠. 0번째 행, 1번째 행. 전체 랭스는 2라고 했으니까 2보다 작다라고 하면 0, 1. 딱 맞네요. 그래서 my ARR의 i번째라고 하면은 0번째, 1번째가 될 거예요. 자, 안쪽에 반복문은 잠깐 덜어내고 이것만 실행해보죠. 0번째 행은 1, 2, 3, 1번째 행은 4, 5, 6. 그러면 0번째 행의 길이를 다시 측정하면은 얘가 3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1번째 행에 대해서 랭스를 다시 측정하면은 요것도 3개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i번째 항목에 대해서 랭스를 측정하면은 각 줄별로 몇 칸인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j라고 변수 또 놓고 i번째 행에 대해서 j번째 항목이라고 측정하면은 2차 배열을 이렇게 쪼르륵 탐색하게 돼요. 여기서 출력해 주는 게 1, 2, 3, 4, 5, 6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포 오브 문으로 다시 한번 또 해보면, my ARR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여기다 걸면은 얘는 각 배열의 원소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출력하면 아이템은 각각 요거가 돼요.
그럼 아이템이 요거 첫 줄일 때 이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for of로 돌면은 서브는 아이템의 원소 하나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안쪽에 반복문 덜어내고 갑시다. 자, 요만큼을 출력하면은 my arr true로 for of로 돌면 아이템은 요거 요 순서가 돼요. 아이템을 출력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아이템을 갖고 다시 for of를 돌면은 요거 하나를 갖고 for of를 돌리면 서브는 1, 2, 3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끝나고 다시 돌아가면은 4, 5, 6을 갖고 이걸 또 하니까 서브는 그때 4, 5, 6이 될 거예요. 자, 이게 2차 배열에 대한 탐색입니다. 2차 배열이 제일 많이 쓰는 경우는 달력 만들 때예요. 딱 봐도 2차 배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거를 HTML 테이블 태그랑 맞물려서 만들어요. 자, 일단은 그렇게 어려운 단위까지는 아직 안 갔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스토리를 서술하기 위한 그 문장 규칙들을 보고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로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돼요. 코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영작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영작하기 전에 영어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 배열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요거 실습하시고 9시 10분에 이어서 합시다. 자, 이제 조건문하고 반복문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은 코드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사실 눈으로만 봐서는 쉽지가 않아요. 연산자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쭉 읽으면서 아, 이 값이 어떻게 변하겠구나 직접 암산으로 하면 예측이 가능한데 if 같은 경우부터는 이제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내가 이 코드를 파악할 수 있냐면은 여기 줄번호 옆에 보면은 점이 보이잖아요. 이 점을 내가 코드를 이제 분석하고 싶은 시작 위치에다 놓고서 점을 찍어요. 얘가 점이 찍혀요. 이 점을 중단점이라고 합니다. 이 점을 중단점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요. 브레이크 포인트. 단축키로는 F9키를 누르면 중단점이 설정되고 해제돼요. 제가 여기서 F9키를 누르면 풀렸다 들어갔다를 반복해요. 이 상태에서 F9키를 누르세요. 아, F5키를 누르세요. 그럼 뭔가 물어보는데 여기서 Node.js라는 걸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코드가 진행되다가 내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어놓은 곳에서 멈춥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유념하셔야 되는 게 여기가 실행됐다가 아니라 여기가 실행될 차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수 값은 왼쪽 창이 바뀌어요. 여기가 선택되면서 변수 값이 나가요. 그 상태에서 F10을 누르면 한 줄씩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포인트가 지금 72라고 왔잖아요. 요 if문을 들어가는지 봅시다. 통과하고 else if로 갔네요. 자, 포인트가 80인지 볼게요. 또 F10 누릅니다. 자, 통과하고 다음 조건으로 넘어갔죠. 이제 F10을 누릅니다. 안으로 들어갔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누르면은 지금 여기가 실행됐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실행될 차례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직 출력 결과가 안 나온 거예요. 여기서 다음 줄 들어가면은 여기가 실행되면서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F10 또 누를게요. 출력됐죠. 이제 끝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나가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죠. 당연히 없으니까. 그럼 이제 중지 누르고 끄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웹브라우저는 이런 기능이 좀 미흡해요. 자, 이번에는 반복문 예제도 한번 볼게요. 반복문 시작하는 지점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F5를 눌러요. 자, 노드.js 선택하고 여기서 멈췄어요. 지금 x가 1이라고 돼 있죠? 자, 이제 F10을 누르면 한 줄씩 가겠죠. 자, x가 현재 여기 왼쪽에 보면은 10이라고 나와 있어.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F10. 자, 이퀄이 있으면 항상 오른쪽을 먼저 보라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하는 거예요. x는 한 다음에 x 값을 더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console.log k 출력을 하래요. 밑에 출력된 거 보여요? 파란색으로. 자, 그 다음에 x 를 하고서 다시 조건식으로 갈 겁니다. 그럼 x가 이제 2로 바뀌겠죠. 2로 바뀌었죠. 왼쪽에 빨간색 쳐놓은 거 보세요. 근데 조건을 판별하면은 2가 10보다 작고 나왔다. 아직 맞잖아요. 그럼 또 들어가고 여기를 아까 출력했을 때는 K가 X는 1이었어요. 아직 여기 실행 안 했어요. 여기 실행할 차례예요. 자, 여기를 실행하고 나면 K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X는 2라는 문자열로 바뀌었죠. 출력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X 증가해서 조건을 보러 가요. X 아직 3이네요. 그러면 또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은 이게 반복문이 이제 흘러가는 흐름이 보여요.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해요. 한 줄 한 줄 이제 따라가면서 봐야 되니까. 하지만 되게 차근차근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있어요. 요걸 사용하시면 돼요. 굳이 자바스크립트 처음 시작할 때 웹브라우저를 안 쓰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여기 폼을 시작할 때 브레이크 포인트 찍고 F5키 눌러볼게요. 자, 뭐 앞에 거는 다 실행했고 지금 여기가 이제 딱 멈췄어요. 일단 얘가 데이터를 여기다 걸었어요. 지금 여기 딱 가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F5키를 또 누르면 아이고 F10키를 눌러야 되는데 F5키 눌렀네. F10을 누르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아이템을 만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아이템을 만들 차례라는 거지 지금 만들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이템이 지금 undefined예요. F10을 또 누릅니다. 그럼 이제 아이템을 만들고 출력하려고 여기 일로 왔죠. 자, 이제 아이템 값 보면 4예요. 배열의 원소 하나를 가져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력을 하고요. 다시 또 아이템 만들러 왔어요. 또 들어가면은 아이템이 5로 바뀌었죠. 출력하고 또 아이템 만들러 왔어요. 아이템이 이번엔 2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 값을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코딩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반복문 같은 거 흘러가는데 반복문이나 if문 같은 게 복잡하게 얽혀 있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중단점 찍고 F5키로 누른 다음에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자, 요거는 이제 제이슨이라고 하는 형태입니다.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걸 자바스크립트 다루면서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웹브라우저에서 HTML 제어할 때는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배열하고 비슷하게 여러 개의 값들을 하나로 뭉뚱그려 놓는 형태인데 얘는 아까 배열은 각각의 값의 인덱스 번호, 일련 번호를 0, 1, 2, 3, 4라고 붙였잖아요. 얘는 각각의 값에 이름표를 붙여요. 그 이름표를 통칭 키라고 부르고요.
값을 value라고 해서 보통 제이슨을 설명할 때 키와 밸류의 쌍으로 구성된 구조다라고 표현을 해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덩어리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ID 라는 이름표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ID 입력하잖아요. 이메일 메일 주소 적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 회원만 학생으로 바꿔봅시다. 스튜던트라고 하는 정보를 만들면서 얘는 중괄호를 엽니다. 그리고 이름 콜론 값 쉼표 이름 콜론 값 이렇게 하면서 하나의 대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이름표를 적용해서 놓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키, 여기가 밸류, 값이 되겠죠. 그럼 각각의 값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름, 변수 이름, 점, 키, student.studno, student.grade, student.name, student.phoneno 이렇게 하면은 요 각각의 알맹이들을 출력할 수 있어요. 자, 출력하면은 이렇게 쭉 출력 결과 나오죠. 자, 지금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거 안에 숫자, 문자열 이렇게 넣었죠. 그 밖에 불린값, true, false 혹은 나중에 대입해야지 하면서 null, undefined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 얘네들을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지만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모든 형태가 돼요. 즉 배열도 돼요. 자, 굿모닝 컴퍼니라는 회사의 정보입니다. 이름은 주 굿모닝 컴퍼니. 신스는 2013년도부터. 이 회사의 부서는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열로 묶어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은 company.name 이거겠죠? 자, 값에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마치 배열인 것처럼 쓸 수도 있어요. 잘 쓰진 않아요. 자바스크립트는 거의 이런 방법이 90% 이상 써요. 그래서 배포자를 내가 이거 이렇게 바꿨던 것 같은데 안 바꿨나? 안 쓰는 방법이었고 제가 여러분들 자료 드릴 때는 이렇게 바꿔서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쓰는 방법만 주자라고 해서. 근데 혹시라도 이렇게 이름표 방식이 만약에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면은 이런 방법도 가능하구나 정도로 참고만 하세요. 실제로는 그냥 점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많으니까. 자, name과 since, 굿모닝 컴퍼니 2013 이렇게 가져왔고 company.department, company.department 근데 연결된 게 배열이네요. 그럼 여기서 또 0, 1, 2가 되겠죠. company.department의 0번째, company.department의 1번째. 얘도 컴퍼니의 디파트먼트에 대한 2번째. 자,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더 입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배열 공부할 때 배열 안에 배열 들어가는 게 가능했었죠. 마찬가지로 제이슨을 만들고 이 제이슨을 다른 제이슨에 또 넣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면 센터 포인터 x, y 원을 표현한 거예요. 중점 좌표를 표현한 거고요. 서클 1 센터 중점은 얘를 갖다 놨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은 5.10이래요. 그럼 원의 중점은 서클 1점 센터, 서클 1점 센터는 얘네요. 거기에 또 x, 서클 1점 센터의 y, 서클 1점 라디우스. 자, 보통 이렇게 그 중첩된 자료 구조를 정의할 때 따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집어넣기보다는 애당초 그냥 요만큼이잖아요. 요거를 이 자리에 그냥 한 번에 툭 하고 넣어요. 이렇게요. 서클 2 중점 좌표는 x는 5, y는 10,
반지름은 5.10. 그래서 circle2.center.x, circle2.center.x. 점으로 타고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circle2.center.y, circle2.radius. 이렇게 해서 정보가 입체적으로 마치 폴더 트리처럼, 윈도우 탐색기에 보면 폴더 트리 있죠? 실제로 정보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중괄호 단위로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정보를 계층화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 하나의 값의 자리에 배열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제이슨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이제부터 배열 안에 제이슨이 들어갑니다. 자, 독립적인 제이슨이에요. 스튜던트 1 학번, 학년, 이름. 스튜던트 2 학번, 학년, 이름. 클래스룸 제이슨이죠. 스튜던트라는 키에 뭔가 들어있는데 배열이네요. 그 배열의 0번째가 얘고요. 2번째가 요거예요. 그러면 클래스룸.스튜던트라고 하면 얘잖아요. 배열이네요. 클래스룸.스튜던트가 배열이니까 거기에 0번째 얘죠. 얘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또 점 studno 점 grade 점 name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룸.스튜던트니까 배열이니까 배열을 만나면 무조건 반복문이에요. 클래스룸.스튜던트 이게 요 배열이죠. 이 배열의 길이는 두 개네요. 2. 0부터 2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0부터 1까지 1씩 증가합니다. 이게 i예요. 자, 그러면 i번째 학생 클래스룸.스튜던트의 i가 0일 때 0번째에 대한 studno, 1일 때 1번째에 대한 studno라고 하면은 복합적인 자료 구조를 스캔 뜰 수 있어요. 자, 요게 이제 데이터 구조인데 0번째 학생, 1번째 학생이 들어가죠. 이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만나는 목록형 구조예요. 댓글 목록, 리뷰 목록, 상품 목록, 게시판 목록, 공지사항 목록 등등등이 다 이 구조로 표현돼요. 아까 반복문 형태 또 하나 소개해드렸죠. 클래스룸.스튜던트를 포 오브에다 걸면 앞에 붙어 있는 변수가 배열의 원소가 하나하나가 된다 그랬죠. 이 코드 잠깐 빼고 그냥 S만 찍어 볼게요. 그러면 저장을 안 했구나. 이렇게 출력하면 요 S는 클래스룸.스튜던트니까 스튜던트 1과 스튜던트 2가 되는 거예요. 각각. 자, 포 오브문 같은 경우는 지금 출력하고 있는 게 몇 번째 항목인지를 알지는 못해요. 자, 위에 코드 잠깐 다시 뺄게요. 자, 몇 번째 항목인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출력하는 게 몇 번째 항목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while문을 응용해요. 바깥에서 초기식 만들고 반복 돌 때마다 i++를 시키면 마치 while문처럼 초기식과 증감식이 생기죠. 조건은 포가 제어하지만 초기식과 증감식을 쓰면은 얘가 몇 번째 학생이다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0번째 학생, 1번째 학생이 되죠. 자, S는 아까 제이슨 하나였으니까 s.stud는 s.grade, s.name 이렇게 접근하면은 0번째 학생, 1번 여기 i 플러스 플러스로 지웠네. 자, 이렇게 하면은 또 저장 안 했어요. 미안해요. 0번째 학생, 1번째 학생 하면서 정보를 쭉 스캔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료가 구워졌을 때 이거를 가지고 그 반복문으로 데이터를 내가 접근하는 것까지만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HTML을 다루는 거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요 안에서 HTML 태그를 생성해서 지금은 이렇게 콘솔이라는 곳에 출력하지만 요 내용을 HTML 태그에 출력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웹페이지가 구현이 되는 거죠. 오늘은 배열, 그리고 그 배열을 반복문으로 스캔하는 거, 그 다음에 제이슨에 여러 가지 복합형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 그리고 제이슨을 스캔 뜨는 거, 반복문을 돌면서 이제 처리하는 거, 그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함수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개념, 아까 점 찍으면 왼쪽 거 객체라고 한다 그랬죠? 그 객체라는 게 뭔지, 오늘부터 이제 점이 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HTML 다루기 시작하면 되게 많이 나와요. 도큐멘트 점, 쿼리 셀렉터, 뭐 샵2 점, 이너, ht 뭐 이런 식으로 점이 되게 많이 나와요. HTML 대화하기 시작하면. 그 점의 왼쪽에 있는 객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 모듈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소개하고 나서 이제 HTML에서 자바스크립트 처리하는 방법을 서서히 준비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우리 마지막 관문이 이제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때까지 요 내용 잘 정리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실습하시고 40분 이후에 그 실습 완료되신 분들은 이제 각자 그 강의실 정리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50분에 끝나는 건데 뭐 실습 저는 뭐 따로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제가 끝날 때 별로 말리진 않는 거예요. 네, 공식적인 종료 시간은 50분입니다. 자,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보나요, 우리? 내일 다음 주에요. 그러면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봅시다. 마칠게요. 수고하셨어요.